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게다가 내 몸이 젊어졌다고? 농담하지 말게. 저승에서 인간 세상으로 돌아온 노인은 자신의 몸이 40년 전으로 되돌아간 것을 발견합니다. 누구도 믿지 않는 기이한 상황 속에서 그는 가족들을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의 한숨, 자식들의 다툼, 자신을 위해 눈물 흘리는 손녀, 그리고 자신이 살아생전 미처 깨닫지 못했던 진실들. 저승을 다녀온 노인의 눈에 비친 세상은 이전과 다르게 보입니다. 그는 과연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노인의 죽음 생의 마지막. 조선 영조 46년 경기도 광주 외곽의 작은 마을.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윤학봉의 초가집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방 안에는 윤학봉의 아내 김씨와 아들 윤상철, 며느리 박씨, 그리고 손녀 윤월이가 침통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정신 차리세요. 위원님이 곧 오실 거예요. 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윤학봉은 가쁜 숨만 내쉬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온 그의 얼굴은 깊은 주름으로 덮여 있었고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여보, 제발. 제발 정신 차려요. 김 씨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이제 곧 떠날 것임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윤학봉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가족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육신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천장을 향해 열린 그의 눈에는 삶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시절 냇가에서 놀던 기억, 15세 아버지를 여의고 가장이 되어 어머니와 동생들을 돌보던 시절, 20살에 김 씨와 혼인하여 설레던 날 아들 상철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 농사를 지으며 보낸 수십 년의 시간. 그리고 5해 전 손녀 윤월이가 태어났을 때의 행복. 할아버지, 할아버지, 제발 가지 마세요. 작은 손이 윤학봉의 손을 잡았습니다. 5살 윤월이였습니다. 그녀의 맑은 눈에는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윤학봉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려 했지만 그의 몸은 이미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 이제 정말 때가 됐구나. 윤학봉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겨워졌습니다. 가슴이 무겁게 눌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윤월이의 울음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윤학봉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마지막 숨이 그의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어디야, 여기? 윤학봉은 갑자기 몸이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눈을 떠보니 그는 방 천장 가까이에 떠 있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자 가족들이 자신의 시신 주위에 모여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내가 죽은 건가? 혼란스러움도 잠시 갑자기 방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가족들은 보지 못했지만 윤학봉의 눈에는 검은 갓을 쓰고 검은 도포를 입은 젊은 남자가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윤학봉 씨, 저승으로 갈 시간입니다. 저승사자의 목소리는 의외로 상냥했습니다. 그는 매우 젊어 보였고 긴장한 듯 손에 든 문서를 계속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네, 나는 이제 정말 죽은 건가요? 네. 정확히 말하면 방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저승사자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한 손을 내밀었습니다. 잠깐,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라도. 죄송합니다만 그건 안 됩니다. 이승의 일은 이제 뒤로 하셔야 합니다. 윤학봉은 마지막으로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는 그의 시신 위로 엎드려 흐느끼고 아들은 멍한 표정으로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상을 차릴 준비를 하고 있었고 손녀 윤월이만이 할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잘 있거라. 모두들. 저승사자의 손을 잡는 순간 윤학봉은 갑자기 방 안의 모든 것이 흐려지고 빛의 터널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진짜 저승으로 가는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승 여정 실수와 혼란. 안개 자욱한 길을 걸으며 윤학봉은 저승사자를 따라갔습니다. 주변의 풍경은 계속 변했습니다. 때로는 높은 산길을 오르는 것 같다가도 어떤 순간에는 넓은 들판을 지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승까지는 얼마나 멀까요? 윤학봉이 물었습니다. 멀고 가깝다는 건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다르거든요. 저승사자가 대답했습니다. 저승사자는 계속해서 손에 든 문서를 확인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윤학봉, 70세, 경기도 광주 출신, 병사. 맞습니다. 오늘 저녁 인계받을 혼백 목록 첫 번째. 그때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승사자가 들고 있던 문서들이 공중으로 흩날렸습니다. 아이고, 이런. 저승사자가 당황하며 문서들을 잡으려 했지만 문서들은 이미 안개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윤학봉이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다행히 중요한 건 여기 있으니. 저승사자는 가슴팍에 품고 있던 하나의 문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게 있으면 저승문에 도착할 수 있어요. 계속 가시죠. 두 사람은 다시 길을 재촉했습니다. 안개는 점점 짙어졌고 주변의 소리도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어디선가 웃음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다음 순간에는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곳이 조금 무섭군요. 윤학봉이 말했습니다. 이곳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입니다. 두 세계의 소리가 뒤섞여 들리는 곳이죠. 그들이 계속 걸어가는 동안 저승사자는 문서를 계속 확인하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윤학봉이 물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다만, 저승사자의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발밑의 길이 사라지고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윤학봉이 소리쳤습니다. 진정하세요. 이런 일은 종종 있습니다. 저승사자가 외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공포가 묻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끝없이 추락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밝은 빛으로 가득한 공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청동문이 있었고 문 옆에는 책상에 앉아 있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노인이 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염라국 호적 담당관님, 제가 데려온 혼백입니다. 저승사자가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노인은 안경을 끼고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상하구나. 이 문서에 기록된 정보와 이 혼백이 일치하지 않는 것 같은데. 노인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저승사자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오늘 데려와야 할 혼백은 박중호 32세 익사인데 내가 데리고 온 건 분명 다른 사람이구나. 뭐라고요? 저승사자가 깜짝 놀라며 문서를 다시 보았습니다. 이런, 문서가 바뀌었나 봅니다. 아까 바람이 불어서. 어허, 신참이 실수를 저질렀구나. 노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저는 윤학봉이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윤학봉이시죠? 70세? 노인이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문제가 생겼군요. 당신을 데려올 시간은 맞지만 이 문서로는 당신을 저승으로 들이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럴 수가. 당신의 육신이 아직 화장되지도 매장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혼백만 오면 큰일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윤학봉이 묻기도 전에 노인은 손을 휘저으며 저승사자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빨리 이 혼백을 다시 이승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생사부에서 확인하고 올 테니 그때까지 혼백을 안전하게 보관하거라. 네. 그게 가능하긴 한가요? 저승사자가 당황해하며 물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지. 하지만 이미 영혼만 데려온 이상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이승으로 돌려보내려면 육신이 필요한데 그의 육신은 이미 죽음을 맞이했으니 문제가 있군. 그럼 어떻게 하죠? 저승사자가 물었습니다. 어쩔 수 없군. 임시로 다른 육신을 빌려야겠다. 노인은 서류 뭉치를 뒤적이더니 하나를 꺼냈습니다. 여기 오늘 죽을 예정이었지만 특별 사유로 수명이 연장된 사람이 있다. 그의 몸을 임시로 빌리자. 다른 사람의 몸이라고요?
윤학봉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걱정 마시오. 일시적인 조치일 뿐이니 곧 당신의 진짜 운명을 확인하여 바로잡을 테니. 노인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윤학봉의 주변이 빛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고 그는 점점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이승으로 돌아가면 모든 게 혼란스러울 거요. 하지만 진정하시고 저승사자가 다시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시오. 노인의 목소리가 멀어지며 윤학봉은 완전히 의식을 잃었습니다. 낯선 귀환 변화된 현실. 윤학봉은 천천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그는 낯선 물가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이 이상하게 가볍게 느껴졌고 손발도 예전과 달리 유연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그는 천천히 일어나 주변을 살폈습니다. 한강으로 보이는 넓은 강가였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다만 멀리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득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학봉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게 대체? 물에 비친 모습은 분명 자신이었지만 70세 노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주름 하나 없는 매끈한 피부, 검은 머리카락, 그리고 힘이 넘치는 몸. 내가 젊어졌다고? 이게 무슨 일이야? 그는 자신의 얼굴과 팔, 다리를 만져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입고 있는 옷은 낯선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기 전에 입었던 옷이 아닌 상인의 차림새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승 노인이 말한 다른 사람의 몸이 이거였구나. 윤학봉은 혼란스러웠지만 이내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야 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멀리 마을이 보였습니다. 그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걸을 때마다 젊은 몸에 힘이 느껴졌고 그것은 매우 이상하면서도 기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그는 자신이 있는 곳이 한양의 외곽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거리에서 그는 어떤 포구문을 발견했습니다. 영조 46년 9월 15일.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간은 그가 죽은 날과 같았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너무 이상했지만 적어도 다른 시대로 보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집으로 돌아가야 할까?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곧 그는 자신의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지금의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의 몸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그를 알아볼 리 없었고 오히려 낯선 사람이 나타났다고 놀랄 것입니다. 우선 내가 누구의 몸을 빌린 건지 알아봐야겠어. 그는 몸을 살펴보기 시작했고 옷 안주머니에서 작은 패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에는 박중호 한양객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중호. 아까 저승의 노인이 언급한 이름이군. 그는 이제 젊은 객주 상인의 몸을 빌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간신히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중에 멀리서 울리는 종소리가 그의 귀에 들렸습니다. 저건 상여 소리? 그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상여 행렬이 길을 지나고 있었고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 중에 그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저건 내 상여야. 윤학봉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장례식을 보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는 행렬을 몰래 따라갔습니다. 아내 김씨는 두 여인의 부축을 받으며 울고 있었고 아들 상철은 무표정한 얼굴로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손녀도 그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상여는 마을 근처의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윤학봉의 가족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멀리서 자신의 장례식을 지켜보았습니다.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그는 가족들의 표정과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영감님 이렇게 가시면 저는 어떻게 살라고. 아내의 울음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그것은 진심 어린 슬픔이었고 윤학봉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 상철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그는 의식 내내 침착했고 때로는 참을성 없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갈 무렵 윤학봉은 상철이 몇몇 마을 사람들과 작게 대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 이제 아버지 땅은 내 명의로 옮겨야지. 큰 길 옆 논도 팔아서 사업 자금으로 쓸 생각이야. 그 말을 듣고 윤학봉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논은 대대로 내려온 가족의 땅이었고 절대 팔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던 것이었습니다. 진실직면 가족의 민낯. 장례식이 끝난 후 윤학봉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낯선 젊은 몸으로 자신의 장례식을 지켜본 것만으로도 이상한 경험이었는데 거기서 들은 아들의 말은 그를 더욱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상철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 논은 절대 팔지 말라고 했는데. 윤학봉은 어둑해진 마을길을 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집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면 의심을 살 테지만 어떻게든 가족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그는 우연히 마을 주막에서 나오는 친구 김서방을 발견했습니다. 살아생전 망역한 사이였던 친구였습니다. 윤학봉은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곧 자신의 상황을 기억하고 멈춰섰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의 나는 박중호라는 낯선 상인일 뿐인데. 그런데 그때 김서방이 다른 마을 사람과 나누는 대화가 귀에 들렸습니다. 참 안타깝지. 윤 노인 돌아가셨다며? 그래, 오늘 장례 치렀어. 허나 평소에 이심 좋기로 소문난 양반이었는데 예상외로 장례엔 사람이 많이 안 모였더라. 그거야 당연하지. 아들 상철이 성질이 워낙 나빠서 마을 사람들이 다들 꺼려했으니까. 윤 노인은 좋은 사람이었는데 자식 복은 없었지. 맞아. 듣자 하니 상철이 요즘 아버지 재산으로 장사벌이 크게 할 계획이라더군. 평소 노인이 반대했던 일인데. 윤학봉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이 알던 아들의 모습과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아들의 모습이 이렇게 다를 줄은 몰랐습니다. 몇 시즌이 지나 어둠이 완전히 내린 후 윤학봉은 자신의 집 근처까지 다가갔습니다. 대문 밖에서 그는 집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젠 내 말이 법이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이제 이 집안은 내가 책임지는 거야. 상철의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서 아내 김씨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아버님 초상도 치른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어찌 그렇게 말할 수 있니? 게다가 대대로 지켜온 논을 팔다니? 어머니, 그 논으로는 한 해 먹고 살기도 빠듯합니다. 제가 그 땅을 팔아 장사 미천으로 삼으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요. 아버지는 항상 구시대적 생각만 했죠. 윤학봉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구시대적이라고? 그 논은 마을에서 가장 비옥한 땅으로 가뭄에도 물이 마르지 않는 보물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상철아, 그 땅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보루였는데. 대문 틈으로 들여다보니 상철은 술에 취해 있었고 며느리는 무표정하게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윤학봉의 시선을 사로잡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손녀 윤월이가 할아버지의 위패 앞에 앉아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돌아와 주세요. 그 순간 윤학봉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그리워하는 가족은 자신을 정말로 그리워하는 것일까? 아내는 진심으로 슬퍼하고 손녀는 눈물을 흘리지만 아들은 이미 재산을 나누는 계획에 빠져 있었습니다. 윤학봉은 그때 결심했습니다. 비록 이 몸으로는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말할 수 없지만 어떻게든 가족을 도와야 한다고. 특히 상철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비밀스러운 개입 가족 구원. 다음 날 아침 윤학봉은 마을 장터에 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줄 단서가 필요했고 또한 객주 상인인 박중호의 정체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장터를 돌아다니며 그는 물건들을 구경했습니다. 젊어진 몸으로 걷는 것이 이렇게 편할 줄이야. 그는 새삼 놀랐습니다. 관절통도 없고 숨가쁨도 없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박상인 이렇게 일찍 나오셨습니까?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윤학봉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중년의 상인이 있었습니다. 아, 네. 그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제 갑자기 어디 가셨습니까? 약속한 물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윤학봉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응하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잠시 기억이 혼란스러워서요. 어떤 물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인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설명했습니다. 한양에서 오는 비단 말입니다. 어제 도착했어야 했는데 아, 네. 사정이 있어서 지연되었습니다. 곧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윤학봉은 박중우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그는 한양과 지방을 오가며 비단을 거래하는 상인이었고 이 마을에는 가끔 들르는 정도였습니다. 장터를 돌아다니다가 윤학봉은 우연히 아들 상철을 발견했습니다. 상철은 마을의 부동산 거간꾼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논의 문서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에 팔 수 있을까요? 위치가 좋으니 꽤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급히 판다고 하면 값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 윤학봉은 더는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두 사람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한양에서 온 박중호라고 합니다. 혹시 좋은 농지를 찾고 있는데 방금 논 이야기가 들려서요. 상철은 눈을 반짝였습니다. 네, 마침 좋은 땅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십니까? 네, 하지만 먼저 그 땅을 보고 싶습니다. 시간 있으시면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얼마 후 윤학봉은 자신의 눈을 상철과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그 땅을 보는 순간 수십 년간의 추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처음 이 땅을 일구던 때, 상철이 아이였을 때 함께 모내기를 하던 때. 이 땅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만. 윤학봉이 말을 꺼냈습니다. 왜 파시려는 건가요? 가족들의 생계를 위한 땅 아닌가요? 상철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장사를 시작하려고요. 이 땅으로는 큰 돈을 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장사는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 안정적인 땅마저 잃게 됩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상철이 의아해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농사를 짓다가 상업에 뛰어들었거든요. 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특히 경험 없이 시작하면 더욱 위험합니다. 윤학봉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상철에게 조언했습니다.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작게 시작하는 법, 위험을 분산하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생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철은 처음에는 반감을 보였지만 점차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윤학봉의 진심 어린 조언이 아들의 마음에 조금씩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최종 선택 영원한 이별. 윤학봉이 박중우의 몸으로 살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상철에게 은밀하게 조언하며 그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그는 객주 상인으로서의 일도 어느 정도 해나갔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몰랐던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저녁 윤학봉은 자신의 무덤이 있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달빛 아래 그는 자신의 묘비 앞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참 이상한 경험이구나. 내가 내 묘 앞에 앉아 있다니. 그때 갑자기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서 돌아보니 검은 도포를 입은 저승사자가 서 있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저승사자가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자네였군. 결국 나를 찾아왔구먼. 윤학봉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모든 혼란이 정리됐습니다. 사실 윤학봉님은 그날 돌아가실 운명이 맞았습니다. 다만 제가 실수로 다른 분의 문서를 가져와서 이런 일이 벌어졌지요. 그렇다면 이제 나는 저승으로 가야 한다는 말인가? 네. 하지만 저승사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계속했습니다. 특별한 상황이라 선택권이 생겼습니다. 박중호라는 이 몸으로 계속 살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저승으로 가실 수도 있습니다. 윤학봉은 놀랐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네, 죽음의 순서가 어긋난 탓에 저승 관리들이 특별히 결정했습니다. 단, 윤학봉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미 장례를 치렀고 그 육신은 이미 알겠네. 윤학봉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고민할 시간을 줄 수 있겠나? 해가 뜰 때까지입니다. 그때 다시 오겠습니다. 저승사자가 사라진 후 윤학봉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한 달 동안 그는 새로운 인생을 경험했습니다. 젊은 몸으로 활동하는 즐거움, 상인으로서의 새로운 기회. 하지만 그는 또한 가족들을 지켜봤습니다.
특히 상철이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 손녀 윤월이가 날마다 윤학봉의 위패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 새벽이 밝아올 무렵 윤학봉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승사자가 돌아왔을 때 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저승으로 갈 것이네. 정말입니까? 이 젊은 몸으로 새 인생을 살 기회가 있는데요. 그렇게 매력적인 제안이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은 이미 마쳤다네. 상철이는 이제 올바른 길을 찾았고 가족들은 나 없이도 잘 살아갈 것이야. 윤학봉은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마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서서히 마을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내가 이 몸으로 계속 살아간다면 진짜 박중호는 어떻게 되는 건가? 저승사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는 소멸하게 됩니다. 그럴 순 없지. 내가 다른 이의 인생을 빼앗을 권리는 없네. 인생은 길든 짧든 각자의 것이니까. 윤학봉은 미소 지으며 저승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변이 밝은 빛으로 물들기 시작했고 그는 자신의 육신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하겠네. 상철이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계속 지켜봐 주게나? 저승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리고 미안합니다. 이런 혼란을 드려서. 괜찮네. 덕분에 살아생전 몰랐던 많은 것을 깨달았으니 말이야. 윤학봉의 영혼은 점점 빛 속으로 녹아들었고 그의 마지막 시선은 아침 햇살에 물든 고향 마을을 향했습니다. 이제 그는 진정한 평화를 찾아 저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신 저승사자의 실수로 되살아난 노인은 어떠셨나요? 자신의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돌아온 윤학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삶과 죽음,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관계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미쳐보지 못했던 진실들, 말하지 못했던 진심들. 우리 모두 소중한 사람들에게 미루지 말고 마음을 전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윤학봉은 결국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보다 타인의 삶을 존중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얻은 진정한 깨달음이 아닐까요? 우리도 살면서 종종 만약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윤학봉의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소중한 기회임을 일깨워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당신들이 모르는 거지에 숨겨진 지혜이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